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의원님, 어제 밤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요.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렇죠.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예.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습니다. 오. 그런데 예. 당은 예.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 정치 지형이 사실 보수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습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은 뭐 극우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예.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 예.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스탠스가 맞지요. 그런데 의원님,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이제 진보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보 정당인데 좀 우클릭해서 중도 보수 정책까지 차용하는 거하고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스탠스로 보면 진보 정당이라고 칭하기에는 부족하죠.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예. 뭐 조국 혁신당의 경우도 그렇고 예. 또 더 왼쪽으로는 진보당도 있고 또 정의당도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중도 정당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진보적인 지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고 예. 저희 역시도 민주당이 대중적인 진보 정당으로 또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향은 가지고 있다. 현재 스탠스로 보면 뭐 중도 보수 정도의 스탠스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진보 진영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도 예. 뭐 극단적인 급진주의적 입장을 취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진보 예. 또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넓은 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히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다들 중도를 지향하니까요. 중도 확장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건데 혹시 어제 이재명 대표 이 발언으로 진보 진영이 좀 흔들릴 걱정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십니까? 진보당이나 정의당에 물어보면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요걸 제가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양도구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없다. 말바꾸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님의 그런 개인적인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치 지형이 너무 보수에 치우쳐 있고 또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대선용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집권을 하셔도 그 나왔던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정책적인 것은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의 정치적 현 시점, 현 수준이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곳까지 대변하고 있다.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 좀 볼게요, 의원님. 네.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요거 반도체 특별법이요. 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요게 빠졌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요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이게 왜 빠지게 된 겁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조항을 삽입하자는 주장과 그 조항은
논란이 많으니까 일단 제쳐두고 합의된 사항만 처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맞서 있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유일한 쟁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유일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파악을 해서 합의를 모색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니까 그러면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요 쟁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니 그 합의된 사항을 우선 처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52시간 여기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자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 의원님 요 52시간 예외 조항이요. 네. 받아들일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겁니까? 더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중국으로부터 막 추격당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서둘러야 될 일 아닌가. 그러니 논의의 시간이 필요한 조항은 일단 좀 논의를 더 계속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빨리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했던 주 4일제 관련해서 이거 혹시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같은 것이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보통 만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주 4.5일제 또 그것을 넘어서 주 4일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비전과 방향요? 지금 당장 주 4일제를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죠. 아직 주 4.5일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의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1870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노동시간이 뭐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직장에 AI나 로봇 같은 것들이 보편화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노동시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 4일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지금 당장 실행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완화 입장 이것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거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된 겁니까, 의원님? 세부적으로? 상속세법이요? 상속세법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정기국회에서도 추진했던 입장입니다. 그렇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상속세의 과세 기준은 28년 전에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28년 동안 뭐 집값은 3배, 4배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 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제 한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이 커져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살던 집까지 팔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현재 배우자의 상속 공제 한도를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10억으로 상향하자. 또 일괄 공제는 현재도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8억으로 상향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초부자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거나 최고구간을 없애자거나 뭐 하는 것은 그거는 부의 어떤 재분배라고 하는 상속세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손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계속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앞서 52시간 예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던데 이 부분은 뭐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 반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노동시간의 확대와 연장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뭐 반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좀 집중 근무가 필요하니까 좀 열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 노사 간의 견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문제이지 무슨 정치적인 뭐 판단으로 그냥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속세는 큰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내에서?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게 보니까 작년 세수 보니까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서 법인세는 많이 못 걷었는데 오히려 근로소득세는 계속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네. 혹시 그러면 근로소득세도 좀 손질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에는 월급방위대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급방위대요? 예.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무슨 세금의 봉 같이 원천징수 꼬박꼬박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그런 반면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가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세 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월급방위대를 꾸려서 그런 세제 개선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편 방안도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종 헌재로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의원님. 이 곽종근 전 사령관 요거를 여당 측에서는 민주당을 회유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대표적으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면책 특권이 없는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 여기서는 이 사람은 근데 민주당 회유설에 좀 힘을 싣는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현태 단장은 그야말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국회에 직접 병력을 끌고 들어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도록 명령한 사람이고 또 국회의 전기를 끄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실제로 내란이 발생했던 직후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달쯤 뒤인 헌법재판소 증언에서는 뭐 그런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초기에는 케이블 타이 특임단 대원들이 휴대했던 케이블 타이는 인원을 체포할 때 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을 잠그는 용도였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진술이 자꾸 바뀌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중대 범죄에 해당하잖아요.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앞날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김현태 단장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가? 저는 역으로 윤석열 측이나 또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은 민주당이 회유한 게 아니고 오히려 김현태 단장을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회유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진술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 회유에 대한 어떤 정황이나 혹시 구체적인 증거 뭐 이런 것들을 혹시 그건 입수한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태 단장은 내란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장본인입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고 또 국회 전기를 끊어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핵심적인 그 행동 분자예요. 이 사람 중형을 피할 수 없죠. 그러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만났어요. 네. 임종석 전 실장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만남의 대상들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좀 세게 했던 비명계 인사들이거든요. 요 만남 추진,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죠. 예. 그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도 만나서 예. 탄핵과 또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또 정권을 교체하는데 힘을 모으자라고 예. 하는 뜻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오는 만큼 예.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당을 운영하고 또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거 왠지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면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실이요, 의원님.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참에 그냥 세종시로 옮겨서 행정수도 완성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요거 당에서 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검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건은 당장 갈 수 있는 여건인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2 대통령 집무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됐었는데 예. 아직 첫 삽을 뜨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세종으로 옮겨가는 데에 물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또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옮겨가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던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 건데 그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선행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검토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